용인시의 평범한 회사에서 시작된 한 통의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말투로 보내진 마지막 메시지 이후 완전히 사라진 한 여성, 그리고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선 수사진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CCTV에 포착된 결정적 순간부터 시작된 치밀한 추적, 과학 수사를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충격적인 증거들,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반전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월의 무더운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회사의 사무실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회사원 김민주는 동료들과 함께 오후 업무에 한창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그녀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직원이었다. 평소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 후배는 몇 달 전부터 사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알고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남자친구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였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한 민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평소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를 사용하던 후배의 문체가 이상하게 차갑고 건조했기 때문이었다. 잠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투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즉시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릴 뿐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던 중 오후 늦게까지도 후배는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던 후배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후배는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다. 민주를 비롯한 동료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부서장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이나 긴급 연락망을 통해서도 그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7월 15일 마침내 가족들이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강력팀의 김영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초동수사에 착수했다. 20년 넘게 형사로 일해온 그의 경험으로 볼 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김영사는 먼저 피해자의 통신 기록을 분석했다. 휴대폰 통화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마지막 통화는 실종 전날인 7월 13일 오후 9시경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로는 어떠한 통신 활동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도 같은 시점에서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상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데 이틀 넘게 아무런 디지털 흔적이 없다는 게. 김영사는 동료 형사인 박 형사와 함께 사건의 성격을 재검토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면 보통 며칠 내에 본인이 연락을 취하거나 목격자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모든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제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의 성격을 실종에서 강력범죄 가능성으로 전환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강력팀 전체가 이 사건에 투입되었고 과학수사팀과 사이버수사팀도 합류하여 종합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자의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점차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개월 전까지 30대 초반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특히 헤어진 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사과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협박에 가까운 말도 했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동료의 증언이었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회사를 옮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영사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했다.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조경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용인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종되기 직전까지도 그에게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는 점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전 남자친구의 거주지 주변 CCTV를 확보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용인시의 주택가는 다행히 방범용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한 양의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며칠간의 영상 분석 끝에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7월 13일 오후 7시경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이다. 그녀는 평소 입던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으며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사팀이 아무리 꼼꼼히 영상을 분석해봐도 피해자가 그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건물의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과 후면을 비추는 모든 CCTV 영상을 검토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들어는 갔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김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20여 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강력 범죄였다. 수사팀은 곧바로 전 남자친구를 이미 동행하여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날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CCTV에 나온 것은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은 그날 저녁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의 정밀한 영상 분석 결과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의 복장과 체형, 걸음걸이 등이 피해자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전 남자친구가 주장하는 알리바이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사팀은 더욱 정밀한 주변 CCTV 분석에 착수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전 남자친구의 거주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그의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는 7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7차례나 반복했다. 첫 번째는 밤 11시경이었고 마지막은 새벽 5시경이었다. 매번 검은색 큰 가방이나 포대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가 30분에서 1시간 후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건 분명히 뭔가를 처리하고 있는 거야. 박 형사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김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7차례에 걸친 이런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나 정상적인 활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더구나 시간대가 한밤중에서 새벽에 걸쳐 있다는 점도 의심스러웠다. 수사팀은 이 영상 증거를 근거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가 용의자의 거주지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직후 용의자가 의심스러운 운반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이 긴급 체포의 사유로 인정받았다. 7월 18일 오전 6시 수사팀은 용의자의 거주지를 급습했다. 침실에서 잠들어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여자 만난 적도 없고요.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형사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진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한편 수사팀은 용의자 체포와 동시에 그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작은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었지만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욕실과 방 곳곳에서 발견된 각종 공구들이었다. 전기톱, 해머, 각종 크기의 칼, 밧줄, 비닐 포장재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조경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조경 도구를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견된 감식팀이 루미놀 시약을 이용해 혈흔 반응을 검사한 결과 욕실 바닥과 벽면 일부에서 강한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소가 되어 있었지만 과학적 검사 결과 다량의 혈액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 정도 혈흔이라면. 감식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단순한 상처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생명에 치명적일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DNA 분석을 위해 혈흔 샘플이 국가수로 보내졌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혈액의 DNA는 실종된 피해자의 것과 일치했다.
이로써 피해자가 용의자의 거주지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의자는 변호사 선임 후 더욱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수사팀은 용의자가 밤중에 7차례에 걸쳐 무언가를 운반했던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을 통해 그의 이동 방향을 파악한 결과 그는 매번 거주지에서 남쪽 방향으로 향했다가 돌아오는 패턴을 보였다. 남쪽으로 약 2km 지점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 하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곳곳에 수풀이 우거진 지역들이 있었다. 김영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다. 여기 어딘가에 있어. 7월 28일부터 하천 일대에 대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경찰 기동대 등 대규모의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특히 과학수사팀에서는 수색견을 투입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했다. 첫 번째 날의 수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용의자의 동선과 시간대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색 범위를 좁혀나갔다. 7월 29일 오전 6시 하천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전날 밤 내린 소나기로 인해 하천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진 상태였지만 수색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김영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용의자의 거주지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부터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500m씩 구간을 나누어 수색합니다. 각 팀은 할당받은 구역을 빠짐없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수색팀들이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졌다. 수색견인 야크와 볼트도 각각 다른 구역을 담당하여 냄새 추적에 들어갔다. 이들은 특별히 훈련받은 견종으로 매장된 시신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약 10m 떨어진 숲풀 지역에서 수색을 담당하던 야크가 갑자기 특정 지점에서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평소 온순하던 개가 계속해서 짖으며 한 곳을 파려고 하는 모습에 담당 조련사가 즉시 수사팀에 신고했다. 여기입니다. 수색견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김영사와 과학수사팀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문제의 장소는 자전거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나무다리 아래쪽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풀지대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곳과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땅의 표면이 다른 곳에 비해 약간 패여 있었고 주변의 잡초 생장 상태도 불규칙했다. 무엇보다 수색견의 반응이 계속되고 있었다. 과학수사팀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정밀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한 지 약 10분 후 검은색 비닐 포장재의 일부가 드러났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다.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한 결과 비닐 포장재 안에서 인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국가수에 즉시 연락하고 현장 보존 철저히 하세요. 아무도 접근 금지입니다. 김영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전문팀이 긴급 출동하여 시신 수습 작업을 담당했다. 약 2시간에 걸친 정밀한 발굴 끝에 비닐 포장재에 쌓인 인체 일부가 완전히 수습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1차 검시 결과 발견된 것은 완전한 시신이 아니라 훼손된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용의자가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장소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CCTV에서 확인된 7차례의 운반 행동. 각각 다른 장소에 유기한 거군요. 박 형사가 현장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수사팀은 즉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탐지견 볼트도 다른 구역에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오후 2시경 두 번째 발견이 있었다. 첫 번째 발견 지점에서 약 1km 하류 지점의 교량 교각 부근에서 볼트가 또다시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곳은 교량 공사 당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의 틈새 공간으로 평소에는 사람들의 접근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또 있습니다. 탐지견이 반응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현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 억지로 밀어넣어진 듯한 검은색 포대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역시 인체의 일부가 수습되었다.
이틀에 걸친 수색 작업 결과 총 2곳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쿡과수의 정밀한 부검 결과 DNA 분석을 통해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피해자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신의 상태로 보아 흉기에 의한 외상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훼손된 양상이었다. 전기톱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용의자의 거주지에서 압수된 공구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했는데 자신은 조경일을 하기 때문에 각종 공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그 여자를 죽인 적도 없고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물적 증거들은 그의 주장과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사팀은 시신 발견을 계기로 용의자의 과거 행적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 통신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우선 범행 이전부터 그는 인터넷에서 시체 처리 방법, 증거인멸, 경찰 수사 방법 등과 관련된 검색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범행 한 달 전부터는 이런 검색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범행 직후 그는 대량의 표백제와 청소용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의 구매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청소용품을 한꺼번에 구매했다는 것이었다. 계획적 범행이에요. 우발적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김영사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인터넷 검색 기록과 사전 준비 행동들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서도 중요한 증언들이 나왔다. 피해자는 헤어지기 직전 몇 주 동안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변에 털어놓았던 것이다.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자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고 했어요.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의 증언이었다. 특히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직장 근처까지 나타나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자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한 번은 내가 날 피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조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용의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으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였다. 수사팀은 또한 범행 당일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과 각종 물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했다. 7월 13일 오후 7시경 피해자는 용의자의 지속적인 요구에 못 이겨 그의 거주지를 방문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관계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용의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격분했고 결국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후 그는 시신을 욕실로 옮겨 전기톱 등을 이용해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혈액이 욕실에 남게 되었고 이후 표백제 등을 이용해 청소를 시도했지만 루미놀 반응으로 혈흔이 검출된 것이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차례에 걸쳐 시신을 나누어 운반한 것은 한꺼번에 운반하기에는 무게와 부피가 부담스러웠고 동시에 발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교묘하게 계산된 범행이군요. 하지만 CCTV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네. 박 형사의 말에 김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도 현대의 과학수사 기법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시신 발견과 함께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커져갔다. 특히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알려지면서 용의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 검찰은 시신 발견을 계기로 용의자에 대해 살인죄와 시체유기죄, 시체손괴죄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했다. 특히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최고형인 사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딸을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잃게 된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지만 많은 동료들과 지인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착하고 성실했던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피해자의 어머니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수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적 증거, 정황 증거, 과학적 증거 모든 면에서 용의자의 범행이 입증되었다. 남은 것은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영사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용의자의 태도가 너무 담담했다는 점이었다. 보통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불안해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는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뭔가 더 있는 건 아닐까요? 박 형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7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할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본격적인 기소 준비가 시작되었다. 담당 검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강력부 검사 최 검사였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살인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 사건만큼 명확한 증거를 가진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했다. 물적 증거, 정황 증거, 과학적 증거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무죄 주장은 불가능할 겁니다. 최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확신에 차서 말했다.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용의자의 거주지, CCTV에 포착된 결정적 장면들, 그리고 시신 발견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용의자 측 변호인은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였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철저한 무죄 변론을 예고했다. 제 의뢰인은 결백합니다. 검찰의 증거들은 모두 정황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입장 발표였다. 그는 특히 CCTV 영상의 화질 문제와 혈흔 DNA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용의자에 대해 살인죄,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특히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매우 드문 사형 구형 사례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감정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흉기로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곳에 나누어 유기했다는 것이 주요 범죄 사실이었다. 구속 기소와 함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범행의 잔혹성과 은밀한 증거인멸 과정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연일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런 잔혹한 범죄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통상적으로는 기소 후에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드디어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 2부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재판부 맞은편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피해자를 죽인 적도 없고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공판에서 핵심 증거들을 제시했다. 우선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장면과 피고인이 밤중에 7차례에 걸쳐 무언가를 운반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들어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됩니다. 최 검사의 설명에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나왔다. 영상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과학수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피고인 거주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시신 부검 결과, DNA 분석 결과 등이 차례로 제시되었다. 특히 혈흔의 양과 분포 패턴을 보면 실내에서 상당한 폭력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CCTV 영상의 화질이 불분명하여 인물 식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흔의 경우 피고인이 조경일을 하면서 다친 상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제 의뢰인은 일용직 조경 노동자로 일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자주 입었습니다.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살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혈액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2차 공판에서는 목격자들과 지인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피해자의 동료들은 그녀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특히 실종 직전까지도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것 같아요. 가장 절친한 동료의 증언이었다. 이 증언은 피해자가 자유로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보여주었다. 3차 공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 과정이 상세히 검토되었다. 김 형사와 박 형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시신 발견 과정에서 탐지견의 역할과 과학적 발굴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탐지견의 반응은 매우 정확합니다. 훈련받은 견종이 반응을 보이는 곳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매장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탐지견 담당 조련사의 증언이었다. 이는 시신 발견이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수사 기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여전히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나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제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 논리를 반복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방청객들의 표정을 보면 이런 변론이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차 공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고인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재판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쪽지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죽였다. 그런데 내가 대신 잡혔구나. 미안하다. 마이너스 진범. 이 쪽지의 제출로 법정은 순간 술렁였다. 피고인은 이 쪽지를 어떤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며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이를 새로운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 이에 대해 반박했고 쪽지의 필체와 피고인의 평소 글씨체를 감정한 결과 동일인이 쓴 것으로 판명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였다. 이는 명백한 증거 조작 시도이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쪽지를 마치 다른 사람이 준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최 검사의 강력한 반박이었다. 필적 감정 결과는 매우 정확했고 피고인의 증거 조작 시도는 오히려 그의 죄의식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재판 과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반성은커녕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이런 사람은 정말 사형시켜야 해.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 여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5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변론이 있었다. 최 검사는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극악한 범죄입니다. 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매우 드문 사형 구형이었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없고 모든 것이 정황에 불과하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 또한 피고인의 어려운 성장 과정과 사회적 환경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설사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변론은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까지 거짓 증거를 제출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매우 중한 형량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합니다. 특히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훼손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한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판결 이후 설명이었다. 다만 직접적인 살인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형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판결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35년이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사람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피고인 측은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도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1심에서 드러난 증거들과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고 문제는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였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의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는 1심보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검찰이 사형 구형 기각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어서 최종 형량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를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CCTV 영상, 과학수사 결과, 증인 증언 등 방대한 양의 자료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했던 가짜 쪽지 사건은 2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1심 과정에서 법정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2심 담당 검사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런 행동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2심 변호인은 1심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 완전 무죄 주장보다는 정상 참작 요구에 더 무게를 두었다. 피고인의 정신상태 검사를 요청하고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정했다. 제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변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적인 성장 배경이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2심에서는 추가 증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지인들과 전 직장 동료들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평소 성격과 행동 패턴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평소에도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셌어요. 특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전 직장 동료의 증언이었으며 이런 증언들은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해자와의 교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피해자의 다른 친구들은 교제 당시에도 피고인의 지나친 독점욕과 통제 욕구 때문에 피해자가 힘들어했다고 증언했다.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를 다 정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주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은 피고인이 평소부터 상당한 지배욕과 독점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2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정신감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법원이 명령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완전한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였으며 이는 변호인 측의 정신적 이상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오히려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누어 유기하고 현장을 청소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것 등이 모두 정상적인 판단력 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2심에서도 검찰의 최종 구형이 있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으며 다만 이번에는
피고인의 법정 기만 행위까지 추가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범행 자체도 극악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법정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살해당했고 그 과정과 사후 처리가 너무나 잔혹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비록 중대한 범죄이지만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함으로 사형만은 피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므로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뢰인은 아직 30대입니다.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남은 인생을 통해 속죄하고 교화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변론은 재판부나 방청객들에게 큰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들은 더욱 분노했다. 드디어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5년보다 더 중한 형량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증거를 채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후에서 피고인의 이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정에서 거짓 쪽지를 제출한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며 이는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같은 인물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무기징역이 적절한 형량입니다. 무기징역 선고의 법정은 조용해졌다.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더 중한 형량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기징역이면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비록 사형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평생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다. 반면 피고인은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변호인은 즉시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법리 검토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다툼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검찰도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무기징역도 충분히 중한 형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 최고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5월 중순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괴롭힘과 협박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발표였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경찰의 대응도 이전보다 신속해졌다. 한편 피해자의 직장에서는 그녀를 추모하는 작은 기념 공간을 마련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며 명복을 빌었다. 정말 성실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동료들의 추모 인사가 이어졌다. 그녀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다. 한편 피고인은 무기징역수로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으며 면회는 가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 그마저도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협박을 단순한 다툼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데이트 폭력 관련 상담 신청이 급증했고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들은 딸을 잃은 슬픔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우리 딸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와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고 있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 형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력 범죄 수사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도 과학수사기법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 형사의 소신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CCTV 분석, DNA 검사, 탐지견 활용 등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용인시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살인사건은 가해자의 무기징역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비록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였다. 이것이 법의 최종적인 심판이었고 정의가 실현된 결과였다. 지금까지 용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